안녕하세요. 오프라벨 사용은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그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벨로 사용된 의약품 처방의 73%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니 반응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효능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근거의 수준이 미미한 경우에 제약사가 오프라벨을 홍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다만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오프라벨이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왜 오프라벨은 빈번하게 사용될까요? 그건 의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5%만이 허가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절반만 어떤 적응증에 허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몰랐다는 겁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인데 이걸 모를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제를 공부하면서도 정확히 키트로다가 어느 적응증에 허가를 받았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적응증이 허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증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위암과 간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죠. 그 외에는 아직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위암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간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하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오프라벨 처방이 되는 겁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처방을 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겠죠. 2차 치료제로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1차 치료제로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 합법일 텐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적응증도 다양하고 몇 차 치료제인지도 다양한데 이것들을 전부 사람이 기억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까지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도 신약들이 어느 적응증에 허가를 받았는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힘들겠죠?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신약이 나왔는데 흘끔 보고 옆에 동료들이 사용하는 대로 따라서 처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의사들도 꾸준히 어떤 신약이 어떤 적응증에 허가받았는지 공부하지 않는다면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55%만이 정확하게 허가받은 적응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 근거 수준이 떨어지는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서도 이거 허가받은 약 아닌가요? 하고 인지하고 사용했던 문제점이 밝혀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도 착각한 것이죠. 오프라벨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허가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프라벨을 근거 없이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오프라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스코와 맞물리는 건 우연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아스코에서 아파티닙의 PMS 결과 논문이 발표가 되었죠. 무려 2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부작용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다른 적응증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프라벨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시판 후 약물 부작용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시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작용이 생각보다 작다면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데는 큰 리스크는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시판 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오프라벨 뿐만 아니라 시판허가 자체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은 낮을수록 여러가지 관점에서 좋은 겁니다. 다시 아파티닙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와서요. 각 적응증에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전문가의 레벨이 각기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스트릭의 경우에는 레벨 1 엑스퍼트가 권고했고요. 리버의 경우에는 레벨 3 엑스퍼트가 권고했습니다.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형이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가 권고한 겁니다. 즉 한 명이 권고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합의하에 권고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데이터를 봐도 아파티닙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2021년 올해 업데이트된 2021 에디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라는 것은 갑상선 암입니다. 아직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적응증은 아니죠. 그런데 레벨 2 엑스퍼트가 아파티닙을 치료제로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근거가 있었겠죠. 허가를 받진 않았어도 임상시험은 존재할 겁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엑스퍼트가 권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근거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명시해놨죠. PFS와 OS에서 상당하게 개선이 있었다고 말이죠. 베네핏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의 이름은 리얼러리 스터디인데요. 임상 3상입니다.
근거는 1상보다 2상보다 임상 3상이 훨씬 뛰어나겠죠. 단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PFS를 보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은 22개월이고 플라시보 그룹은 4개월이었습니다. 거의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OS는 트리트먼트 그룹이 not reached였고요. 플라시보군은 3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FS와 OS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에서도 전문가들이 아파티닙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근거가 있으니까요. 갑상선암은 이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추가된 적응증입니다. 이 외에도 식도암과 난소암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 CSCO 가이드라인 학회에서 아파티닙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느낌이죠. 썸머리에 아파티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면요. One of the most proud drug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특히 In my country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할 만큼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인데요. 항암제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파티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어줄 때 확실히 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암, 간암에 이어 여러가지 적응증에서도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도 미국에 지지하는 만큼 뛰어난 항암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아파티닙은 이제 HLB의 것이잖아요. 그럼 한국의 항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서라고 봐야 합니다. 쿠팡은 한국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하고 기업 가치는 100조 원이고 그런 기업이죠. 하지만 쿠팡의 본사는 한국에 없습니다. 델라웨어에 본사가 있죠. 델라웨어는 미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본사를 둘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의 지분이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영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3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컨트롤하는 펀드죠. 그리고 그린옥스 캐피털이 16.6%로 미국 국적이고요. 닐 메타도 마찬가지로 16.6%로 미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범석도 이름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입니다. 10.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77%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쿠팡이 한국 주식시장이 아닌 나스닥에 상장한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쿠팡은 본사도 미국에 있고 지분도 미국의 대부분입니다. 한국 기업인가요? 사업만 한국에서 할 뿐이지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국 기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쿠팡을 많이 이용하고 쿠팡을 좋아하는 한국인으로서 저한테도 누군가 물어본다면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쿠팡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되어서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의 인식에는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인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심리가 중국에서 아파티닙을 바라보는 심리라는 겁니다. 아파티닙은 중국의 약인가요? 아니요, 한국 HLB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아파티닙은 자랑스러운 중국의 약인 겁니다. 정서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쿠팡도 주된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요. 아파티닙도 주된 사업을 중국에서 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소유자는 손정희의 비전펀드와 미국 법인들이고 아파티닙의 소유자는 한국의 HLB입니다. 물론 항서제약도 아파티닙으로 돈을 벌죠. HLB에게 로열티를 주고 남은 돈은 항서제약의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오프라벨의 73%가 근거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미국 의사의 55%만이 허가받은 적응증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파티닙을 밀어주는 이유는 아마도 효능과 부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 중국은 아파티닙을 자랑스러워하고 팍팍 밀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도 이런 혁신적인 약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